필리핀 수빅만이라고 원래 미국 칠함대에 본부가 있던 곳인데요. 필리핀에서 반미 정선도 있고 그땐 또 평화로운 시대였으니까요. 미국도 나가라면 나갈게 하고 나가서 일본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구단선을 필리핀 앞바다까지 긋기 시작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아직 그 양쪽이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G7을 갔는데 트럼프의 변덕 때문에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해서 그냥 정상회담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지금은 덕담만 오가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 얘기 같은 걸 하면서 억측이 돌기도 했는데요. 그건 특별히 의미를 둘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명확하게 했잖아요. 한미 관계를 토대로 그다음에 한미일 다지고 그다음에 인근 국가들,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잘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그 기본 이해와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한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통화하고 그런 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밟아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많이 교류하는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로 어떤 갈등이 있을 여지나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서로 이제 맞춰가는 일이 생길 텐데요. 이 한미 관계란 것도 저는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그리고 그 동맹 간의 관계만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그런 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발을 뺨으로써 생기는 어떤 전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동아시아에서 가장 미국의 그 최전선은 어디냐? 당연히 한국이겠죠. 일본은 바다 건너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세계 경찰에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에서 발을 빼는 게 중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이잖아요. 다른 데 경찰력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중국을 막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 방침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아니라요. 오바마 때부터도 시작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방침을 봤을 때 이제 한미 관계를 조율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자권을 가져오고 말고 이런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미군이 한국에 안보 약속을 하고 사실은 미군을 좀 줄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또 최소화해 나가는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너무 많은 미군을 두는 게 사실은 28,500명이 있지만 그보다 적게 두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취재할 때도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두고 있다. 일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좀 묶어놓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미국의 그런 세계 전략과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또 잘 협상을 해야겠죠. 새로운 정부가 기존 민주당과 다른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정부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죠. 그게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 아니겠어요? 세상의 구도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자면요. 과거의 외교, 미중 사이의 외교, 미중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한때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많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게 우리가 제로섬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서로 시너지를 내는 효과, 우리가 미국에서 안보 우산을 받지만 중국과는 경제 교류를 통해서 중국은 최대 경제 교육국이고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함께하는 이런 나라라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시너지를 올리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점점 더 세계는 어떤 제로섬의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 난 미국에 뭘 해줄까를 좀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세계. 이건 꼭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세계가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 물건을 많이 팔고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 진짜 단 몇 년 만에 전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제조업, 상품,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력 상품과 모든 면에서 겹칩니다. 심지어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우위 산업이라는 반도체에 있어서도 점점 더 경쟁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교적 북한을 압박한다거나 북한과 어떤 관계를 좀 스무스하게 하는데 중국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지만 경제적으로 본다면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에게 그만한 위치는 이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공급망이나 이런 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지금 이미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방산도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죠. 우리 주력 산업 다 그래요. 조선도 그렇고 중국과 경쟁하지 않아야 이익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구도, 과거와 같은 어떤 시너지나 플러스 효과가 아닌 외교, 특히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게 어떤 제로섬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통적 외교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계엄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혼란 중에 이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안정되게 나가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셨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와 미국 사이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주한미군은요, 사실 미국의 그 세계 전략 입장에서 세계 경찰은 아니지만, 세계 경찰은 안 한다고 하지만 대중 압박을 하고 대중 견제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처럼 뭐 중요한 게 없죠. 예를 들자면 뭐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괜히 뭐 양안 전쟁 하는데 한국이 끼어들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렇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말인데요.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한국은 뭐 고정식 항공모함 같다. 뭐 지도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봐도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오산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서 전투기가 뜨면 1시간이면 베이징까지 한 970km, 990km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세상에 이런 기지가 있는 나라가 뭐 딴 데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 압박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지고 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을 계속 지금 형태로 두느냐는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8,5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28,500명을 지켜야 한다고 국방수권법에 숫자까지 박아놨지만 미묘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의 국방수권법에는요. 28,500명을 지켜야 되고 이거를 28,500명을 바꾸는데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상 강행 규정을 내놨습니다. 이거를 빼는 돈 쓰지 말라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건데 최근에 28,500명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작년 연말에 미국의 여야 의원들이 통과시킨 그 국방수권법에는 28,500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만 들어가 있어요. 약간 아주 강제는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의회에서 그렇게 박아놨으니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1기 시절에도 막 그렇게 돼 있었지만 트럼프가 한다면 하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 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라고 선언하고 하면 할 수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축소를 오랫동안 막는 게 어떤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미군이 있다가 빠져나가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중국이나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필리핀 사례입니다. 제가 필리핀 수빅만이라고 원래 미국 칠함대에 본부가 있던 곳인데요. 1990년대에 필리핀에서 반미 정선도 있고 그땐 또 평화로운 시대였으니까요. 미국도 니가들이 나가라면 나갈게 하고 나가서 일본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5년 지났을 때일까요. 중국이 구단선을 필리핀 앞바다까지 긋기 시작하고 미국 나갔으니까 여기 우리 바다지 라고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충돌이 일어났고 뒤늦게 지금 필리핀이 현재 마르코스 정권 다시 들어와서요. 미국의 그 수빅만에다가 해병대가 큰 창고로 해서 무기를 쌓아놓고 있고 필리핀 북부에 9개 기지를 개방해서 미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뭐 너무 늦었죠. 하려면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감으로 해서 필리핀은 지금 거의 뭐 중국에서 바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미군이 나가면 아마 서해에 말뚝 박아 놓는다는 그 중국의 그런 기지들이 점점 더 동진을 해올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고 나면 벌어지는 일이란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 생각만큼 평화롭지 않고 한국을 그렇게 존중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당연히 키워야 되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우리 주변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이 있죠. 일본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주 운이 없게도 너무나 강한 상대들만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보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를 지키기 좀 유리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없는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이 조금씩 국제사회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벌어지는 거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시리아에서도요. 시리아 정권이 바뀌고 하고 하면서 시리아에서도 미군들이 원래 5개 기지인가 있었는데 1개 기지 빼놓고 거의 다 철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요새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다시 IS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군이 없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우리가 미군이 있고 없고 뭐 없으면 우리 힘으로 잘 지키면 되지 뭘 사실 우리 동아시아는 좀 다릅니다. 우리 또 한국은 좀 다르겠지만 들어오려고 해도 뭐 배 타고 들어올 것도 있고 들어올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미군이 조금만 빠지기만 해도 혹은 미국이 한국과 조금만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중동이나 이미 유럽도 그렇고요.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증명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그때 우리가 사대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제가 뭐 제재전쟁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이 더 이상 전쟁에 지쳤다.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의 모든 주요 전쟁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패권국이 됐고 달러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사실 뭐 미국의 가장 강한 무기는 빅테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가 전 세계에 통화가 되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과거 우리가 아는 백인들이 미국의 주류이던 때는요, 그 사람들은 이념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전통적인 미국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한국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가 있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뭐 이런 그리고 약간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싸워서 3만 몇천 명이 전사하고 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백인들이 이제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고요. 다들 자기 사는 나라가 살기 힘들고 싫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에너지도 독립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시켜가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느냐는 우리의 이제부터 앞으로 또 남은 숙제겠죠. 그리고 제가 뭐 늘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예전에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계속 연락 안 하고 뭐 제대로 대화를 안 하면 친구 사이가 나빠지진 않아도 대면대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저쪽이 잘 살아서 2번, 3번 사주면 우리도 밥을 한번 사야 되고요. 어떤 작은 생일을 챙겨준다든지 선물도 하고 해야 이 친구 사이가 잘 오래 가는 것처럼 이 동맹도 우리가 이 가치를 잘 키워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때로 싸우다가 토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꿔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강한 나라들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한반도의 절반도 안 되는 땅을 가진 남한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점점 발을 빼가는 상황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미국이 한국이 또 필요해지는 게 또 그만큼 또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득시키고 이제 미국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고요. 뭐 일본과 동맹을 맺자는 게 아닙니다.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고 미국과 또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뭐 예를 들어 파이브 아이즈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도 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도까지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또 관계를 잘 맺고 나토와 또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집단 안에서 안보를 지켜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국방을 강화하고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정말 우리가 계속 이제 선거가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정치적
그런 게 아니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해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